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경제 언박싱, 오늘도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장님.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딱 안 남았어요. 남았어요. 아, 이제 딱 한 달이고. 딱한 달. 아, 내일부터 12월이죠? 네. 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올해 중국 경제는 어땠는지를 좀 돌아보고 내년을 전망하는 시간을 준비하셨던데, 먼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중국에서 이번에 국채를 우리 돈으로 182조 원을 발행을 했고, 그리고 부동산 개발에서의 무담보대출을 강요하고 있다 하는데, 이 부분부터 오늘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성장률이 플러스 5.2% 정도 나왔습니다. 뭐 올해 중국 정부의 목표인 5% 내외를 달성하려면은 4분기에는 뭐 4.4% 정도까지만 달성하더라도 목표는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왜 국채를 추가 발행을 하고 부동산 기업들에게 후유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자금을 계속 공급해 주느냐가 문제인데요. 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 중치라고 있습니다.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 비율을 3%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게 지금까지 관리였는데 이 부분을 올해 깼다는 거죠. 어겼네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시진핑의 체면과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차 코로나 쇼크가 있었던 작년만 하더라도 성장률이 3%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그래도 사람 인명을 중시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명분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했는데 핑계를 댈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5% 성장률 목표는 지상 과제였는데 네. 이제 문제는 10월 달에 리커창 총리가 사망을 하면서 리커창 총리를 애도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정치적 요구에서 5%는 안 된다. 5% 중반까지 성장률을 끌어올리라는 게 지금 현재 중국 정부의 그 지시고요. 이 네. 때문에 정책 총동원령까지 발의가 됐는데요. 이 때문에 통계 수치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좀 약하게 나온 부분이 있으면 숨기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 같은 경우에 계속되면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으로 인상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시주석 같은 경우는 예상 절감을 위해서 여성들의 가정 복귀를 촉구하는 그런 발언까지 하고 있고요. 그랬죠. 또 화이트 리스트를 만들어서 은행들 같은 경우는 무담보로 부도난 그 부동산 개발 기업에게도 돈을 대출하라고 소위 말해서 창구 지도를 아주 강하게 시킨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좀 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인 어떤 지지율이라든가 이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뭐 10월 달이죠? 전국 여성 대표자 회의에 참석해서 시 주석이 결혼과 육아와 관련해서 새로운 문화를 육성해야 되고 여성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 이렇게. 이게 참 현대 시대에는 좀 안 맞는 얘기를 해서 분노를 막 여성들의 분노를 일단 근데 출산 장려책이라는 건 알겠어요. 인구 1위도 뺏기고 인구가 많아야지 중국이 앞으로 미래 산업을 또 투자할 수 있고 뭐 발전할 수 있다, 이건 알겠는데 예산을 절약한다, 이런 의미도 있군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떨어진다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예. 특히 이런 시대착오적인 그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저출산 그 타겟책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신생아가 1,860만 명 정도가 태어나면서 우리나라 출산용품 그리고 분유회사 아주 대박이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후부터는 매년 100만 명씩 출생률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는 700만에서 한 800만 정도까지 급속하게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지금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그 분유라든지 출산용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지금 경영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한국은 노인 인구가 지금 계속 급속하게 늘어나는데요. 여성들이 이런 부모를 부양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나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노인들에 대한 사회보장비 지출이 지금 올려줘야 되는데 올려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의료비 같은 경우는 노인들한테 52엔 정도, 그러니까 10,000원 정도도 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예. 또한 연금 같은 경우도 300에서 한 500위엔 정도니까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한 10만 원 정도 안 되니까 여성들이 나서 대신 희생을 하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신규 대졸자들이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예. 여성들이 그만두면 그 일자리를 대졸자들이 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제는 여성들 입장에서는 사회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사람보다 풍요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욕망인데 네. 이런 욕망을 억제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또 법률상으로도 금지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은 중국 경제가 현재 역회전에 걸려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중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좀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아무래도 182조 원 정도가 되면 중국 GDP의 0.8%니까 182조 원을 올해와 내년 1분기에 나눠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0.4%포인트 정도 올라가니까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IMF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성장률 올해 전망치를 5에서 5.4로 올렸고요. 나머지 다른 그 경제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적게는 0.2에서 0.4 정도까지 올렸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내년 경제와 관련해서도 좀 갑론을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좀 낙관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에 잘 보여야 되니까 경제 전망을 상당히 좀 높게 책정하는데 대표적으로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 같은 네네.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제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됐고 또 미 완공 주택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도 뭐 500조 원 정도를 내년도에 쓸 예정으로 있고 네. 또 주택 전매 제도도 이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5.5%까지 성장률이 높아질지 않을까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데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리한 그 경제 정책은 반드시 그 부메랑이 돼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당장 삼중 회의도 지금 개최가 되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대회가 열리고 이듬해에는 정책 방향, 특히 경제 정책과 관련된 5년간의 청사진이 발표가 되는데 그렇죠. 이 회의조차 하지 못할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는 내년 경제와 관련해서 이념 노선 그리고 경제 노선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을 우선하는 지금까지 정책을 버렸을 경우에는 그 후유증이 엄청나니까 이것을 버리지 말고 연장시키는 정책을 써달라는 거고 이에 반면에 중국 안에 시진핑을 옹호하는 이런 보수파들 같은 경우에는 안보가 더 중요하니까 경제를 좀 희생시키자는 이야기고요.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시진핑이 최근 들어와서 친강 외교 부장이라든지 위상부 국방부장과 관련해서 해임 조치를 시켰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삼중회의에서 인사 발탁을 하고 그리고 해임을 시켰으니까 당신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는 당내 목소리가 있다는 거죠. 또한 이뿐만 아니라 시진핑이 주도했던 경제 정책이 지금 계속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그 오류와 관련된 비판이 제기된다면은 영구 집권 자체가 물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삼중 회의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적기에 경제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거대 경제권이라고 하는 1대1로와 관련해서는 천문학적 부실이 예견이 되는데요. 뭐 1조 3천억 달러가 투자가 됐는데 실제 현재 부실화되면서 1조 원 자체가 달러가 날아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중국 고위층 간의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그 상하이방이라든지 공정당을 다 숙청시켰는데 시진핑을 옹호하는 그룹 안에 저장방이라든지 푸장방 간의 자리 다툼을 누고서 권력 투쟁이 너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위에 그 책임자들이 바뀌게 되면 장관이 바뀐다든지 국유기업장이 바뀌면 당연히 이사들도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4천만 명 정도가 되는 중국 안에 공무원들 복지부동할 수밖에 없고 국유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은행들은 이렇게 모르는 상황에서 대출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중국 경제가 상당히 우울해질 수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금융 행정을 관장한 옥상옥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금융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졸속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금융 시스템을 관리할지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규율 강화도 못하고 부채 척결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 대출을 못하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최근 들어와서 외자 이탈뿐만 아니라 외환 보유액 자체도 이제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산 버블 붕괴로 인해서 현물 투자들, 소위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이제 귀금속이라든지 마호가니 가구라든지 골동품 투자들이 유행을 하면서 중국 정부의 재정을 깎아먹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의 투자 지원해줬던 이런 자금 자체가 떨어지면서 앞으로 중국의 배터리라든지 전기 자동차라든지 태양광 같은 쪽에는 거품 붕괴가 되는데 내년도 리튬 이온 전지와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사실상 2개 기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도태당한다는 루머가 지금 횡행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내년도 중국에는 경제와 관련해서 금융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잘해야 중국은 내년 성장률이 4.3에서 4.5 정도 그리고 이것보다 더 안 좋아질 확률도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뒤에 제가 질문할 것도 미리 다 말씀하신 거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시 돌아가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시진핑 이게 중국은 사실 시진핑 이 자리 보존을 위해서 사실 경제 문제가 뒤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자꾸 될 수밖에 없고 182조 원의 국채 발행 이건 사실은 말이 좋아서 국채 발행이지 빚내서 이렇게 많은 빚을 내서 경기를 부양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제 숫자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게 국채 발행해서 빚을 내서 투자할 때는 경기가 굉장히 침체해서 진짜 사람으로 말하면 피가 안 돌 때 뭔가 이게 뜨끈한 뭐 자극제를 퍼부어서 피를 돌린다는데 사실 중국은 경기가 침체해서 피를 돌리는 게 아니고 너무 과열됐는데 지금 그게 완전히 거꾸로 피가 좀 피로 얘기하면 좀 거꾸로 터져갖고 지금 동맥경화가 아니라 지금 피가 터져서 콸콸 나와서 이걸 막아야 되고 진정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불을 뗀단 말이죠. 이거 하면 숫자는 좋아질 수 있어도 이게 또 더 심한 또 후유증을 갖고 오지 않을까. 뭐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180조 원이 넘는 돈들이 지금 헬리콥터에서 그냥 육상으로 마구 뿌려지고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갑자기 그 돈 풍년에 지금 그러니까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 위에서 정책이 내려오면 아래는 대책이 나오고 이를 집행하고 있는 뭐 시 같은 경우는 구 단위로 사업을 전개할 수가 있는데요. 예, 예. 뭐 향이라든지 그리고 그 촌단위 그리고 구단위 쪽에서는 진짜 돈벼락을 맞았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책이 나오면은 왜 나오는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중국에서는 현재 지금 삼중회의도 못할 정도로 당 안에 시진핑 안에서도 파벌 싸움들이 상당히 전개되고 있고요. 네. 시진핑의 지시 사항이 아예 먹히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한테 먹어라 돈을 좀 준다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2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부패 문제와 관련해서 고위직 41명 그러니까 장관급 이상이 그 숙청당했고 그리고 현재 친강이라든지 류상포 국방부장 로켓구 사령관까지도 구속이 되는 게 다 부패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그 지방 정부들이 이제 돈을 퍼붓는 지역이 홍수, 재해 그리고 그 배수관 공사라든지
그리고 자연재해 종합대책,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교통 그 시스템 뭐 이런 것들 구축인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항들입니다. 그러니까 공개 입찰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수의 경쟁은 내 그 충성스러운 누군가에게 부하들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돈을 준다는 거죠. 형식상으로. 그러니까 국가 안전이라든지 국가 기밀, 그리고 빈곤 구제, 자연재해, 그리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들로 이게 다 채워진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시진핑 계열 자기를 충성하는 애들끼리 지금 뭉쳐서 나를 지원해달라고 하는 건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연말이면 관행적으로 지방 자치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를 또 다시 또 더 씌우는 작업을 하고요. 그런 사례가 멀쩡한 있죠. 도드블록도 다시 교체하고 예, 예. 그리고 하천 준솔 작업을 하는데 중국은 진짜 스케일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180조 원 넘는 자금이 들어가면서 올해 91조 원 4분기에 내년 1분기에 또 91조 원이 들어가는데 각종 중장비가 동원돼서 하천 정비 또 농지를 다시 갈아엎기도 하고요. 또 이런 평탄화 작업을 하는데 소위 말해서 토목공사는 거의 60% 70%는 안 씁니다. 그래요. 30%만 되는데 그러면 GDP 성장률이 그대로 안 나오지 않느냐 그러는데 나오죠. 뭐 통계 조작을 하면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때문에 다른데 정치적 논쟁을 하기보다는 빨리 내 돈을 챙겨서 해외 빼돌리기 위해서 바쁘다고 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무담보 대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근데 중국에서 가장 은폐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금융 문제가 되는데 네. 지금 무담보 대출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런 정책을 쓰이긴 하지만 중국 안에서는 이런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8월 말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팔리지 않았던 그 현재 완공은 됐지만 이 주택이 무려 720만 채 정도 된다고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는 현재 미완공 물량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또한 기존에 있었던 최소 5천만 채에서 1억 채 정도에 달하는 투기 주택도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를 모두 더한다면은 중국 14억 인구로도 주택 재고 물량을 해소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과잉 겁니다. 공급이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버블도 붕괴되어 있고 주택 가격은 떨어지는데 여기에 부동산 개발 회사들에게 50개 화이트 리스트를 만들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50개 기간은 그냥 해줘 무조건. 예, 그러니까 무조건 해주는 거 대출해줘. 보고서 니들의 인사고가 내가 매겨주겠다 이야기 자체를 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데 네. 뭐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이거 부실채권이 되는 거 100% 확실한데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면 공무원은 배임행위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죠. 뭐 중앙 정부 같은 경우는 금융 질서 자체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4년 뒤에 다시 4기 임기를 노리는 시주석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집권 기간 동안에 부동산 문제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재정이 더 어려워진다면은 흠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흠은 은행이 대신 니들이 져라는 이야기고요. 또한 재정 수입을 토지 매각에 의존하는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에는 순견이 채무들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 문제까지 터진다면 금융위기로 걷잡을 수 없이 전개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걸 막다 보니까 은행의 신용 리스크, 국가의 거버넌스 리스크가 좀 튀어나오면서 언제 중국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강등시킬지 모르는 상황까지 지금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CDS 프리미엄과 관련해서 중국의 국채들 같은 경우는 급등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이제 중국이 이제 돈을 퍼부어서 양적 완화를 해서 다시 경기를 돌리려면 관건은 이제 부동산 시장의 회복인데 주택 가격이 일단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보기엔 중국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중국은 30년 전 일본과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1992년 일본의 버블 붕괴 뒤에 증권사에서 이제 근무할 때 버블 붕괴와 관련된 리서치를 하기 위해서 일본을 가서 여기에서 좀 공부도 하고 네. 미국에 가서도 이거 관련된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상황을 보면은 한산한 그 주택 전 시장이 눈에 어른거리고요.
주택과 관련된 중개업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매도 물량이 지금 넘쳤다는 상황이고요. 또 재고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주택 할인 판매를 했고요. 그렇지만 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관심을 들 수도 없었고 돈도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버블이 터지면서 골프 회원권 같은 경우는 동경시 외곽에 바로 붙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억에서 40억 정도 회원권 하나가 형성이 됐는데 이때 터지고 나서 한 5년 정도를 보니까 1력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20분의 1 이상, 예. 30분의 1. 와. 그게 이제 그 중국에서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 수요와 관련된 피크기가 2022년 그 4월 달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현재 19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해서 주택과 관련된 가격이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 때문에 고점 대비 40% 정도 할인해서 지금 팔고 있는데 이것을 구매자들이 없다 보니까 판매는 더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 중국 안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주택 판매가 50%, 비구행 같은 경우는 70% 넘게 감소를 했고요. 근데 문제는 지방 정부가 주택 가격 할인해서 파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토지 국유제인 그 중국 입장에서는 토지를 비싸게 매각해야지만 세수를 확보시킬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개발회사들이 가격을 떨어뜨리면은 토지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렇지. 적극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토지 국유제 하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떨어뜨려서 매각을 시켜서 부실채권 빨리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길게 충격은 지속이 되고 그 사이에 각종 금융 위기 또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금융 위기가 계속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용 리스크라든지 부동산 경기 그 하락이 다른 산업으로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당장 내년 중국 경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위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들도 좀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중국에서는 사방팔방에서 그 금융위기 신호음들이 계속 울리고 있는데요. 중국을 대표하는 신탁회사인 중식기업그룹 같은 경우에도 고객들에게 지난주에 그 서한을 보냈는데요. 47조 원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매 요구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중국에서는 이런 신탁회사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 상황 불능에 이제 속속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중국에는 이런 소수 인원을 대상한 사모펀드들이 지방 정부의 대출 플랫폼이라고 하는 융자 평대에다 엄청난 자금을 지원해 줬고요. 또 부동산 개발 회사들의 꽁지돈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 금리 7%인 점을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보장이 되니까 여기에 투자됐는데 현재 중국 신탁 업체에 따르면은 신탁 상품의 잔액인 6월 말 기준으로 무려 4천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전용 펀드들 같은 경우는 190조 원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신탁 상품이 소위 우리식으로 심하게 표현해서 야매 금융이라는 겁니다. 정부 규제 그리고 정부가 책임지는 부분에서 사각지대에 빠져 있다는 거고요. 또 서브프라임처럼 구조화된 파생 상품을 많이 팔았다는 겁니다. 서브프라임이 터졌을 때 가장 주범이 CDO였는데요. 그렇죠. 부채 담보부증권입니다. 각종 신용 등급이 상품을 다 조합해서 만들었는데 대표적으로 트리플 A 상품을 타이틀로 걸고 그 나머지는 밑에는 뭐 그 이하도 많잖아요. 엉망인 상품들을 이렇게 그렇지. 띄워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집이라는 담보물을 하나 가지고 부채, 또 부채를 만들어서 이걸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번 파산 사건, 부동산 개발회사의 파산 사건, 그리고 환매 거부 사건이 다른 리스크가
190조 원에 그치지 않고 다른 상품으로 파급되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끝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사태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건 뭐 중식 기업 그룹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얘기를 소장 말씀 들으면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CDO도 그렇고 ABCPD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게 걸려 있으면 사실 이 끝을 알 수 없다는 게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대출 부실하면 딱 당사자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어려운 신탁 회사들 뭐 이 중식 그룹 말고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진짜 그 겁이 날 정도인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신탁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투신 펀드들처럼 운영에서 좀 성공했던 모델의 장점만 다 끄집어냈다는 거죠. 뭐 상업은행이라든지 투자은행, 프라이티 에퀴티, 웰스 매니지먼트의 그 장점만 가지고 상품들을 만들고 회사를 조직했는데 소수 인력을 가지고 만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사모 펀드를 운영하다 보니까 늘 금융 규제 당국에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 인력만 가지고도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은 안심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운영 방식이 늘 블랙박스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회사채라든지 은행처럼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적격이나 부적격 신용 등급을 매기지 않는 상태고 예. 또 그런 상품만 또 모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격한 자산 운영 준칙도 지키지를 않았고 투자와 관련된 관리 감독 기관들조차도 옥상 조식에 만들었던 금융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아예 그 세부적으로 지금 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비판하는 그 SNS의 글들 같은 경우에는 1초 만에 강제적으로 삭제당하고 있고요. 언론들 같은 경우에 사명감을 갖고 보도 통제를 해왔는데 다 통제겠죠. 1년 전서부터는 아예 이와 관련된 보도 통제가 다 사라졌고요. 네. 또 증권회사라든지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글이라도 써야 되는데 전부 항구령이 지금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신탁 상품의 위험성을 뭐 중국에서는 다 알고 있지만 침묵을 강요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터지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걷잡을 수 없지 않나. 그래서 부동산 개발 회사발 그 파산 문제를 덮기 위해서 화이트 리스트를 만들고 무담보 대출도 해주고 각종 지원을 해주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지원이 되면은 이게 부메랑에서 중국 금융시장에 그렇죠. 폐쇄 코뿔소가 출현할 가능성은 내년도에는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치료를 안 하고 계속 감추다 보니까 그게 언젠가 뻥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좀 무서운데. 근데 조금 전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은행들한테, 그 부동산 회사들한테 일단 무담보 대출을 해줘라. 이렇게 했다고. 근데 그 명단 중에 비구입 위안도 있어요. 비구현 디폴트 났잖아요. 네. 그래도 해줘라. 네.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은행한테 그 부담이 가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주택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비구이엔 그리고 위인양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부동산 개발 회사들의 독을 은행이 대신 마시는 그런 형국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뭐 이렇게 됐으면은 은행의 자본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시키게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중국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도 그냥 전당포밖에 역할을 못 해준다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개 화이트 리스트가 작성이 되면은 리스크를 계속 롤 오버 시키면서 시간 벌기에 들어갔다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회복이 되면은 다행인데 침대 축구 하다가 갑작스럽게 골을 역전당하면은 허망해지는 거와는 똑같아지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렇죠. 네. 뭐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출 플랫폼인 융자평대뿐만 아니라 각종 그 은행들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뱅크런 사태와 함께 이제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국제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 부채에 대해서 지금도 만기 연장 안 해주는데 네. 누가 해줄 것이며 신규 대출을 아예 이제 안 해준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중국의 금융 문제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된다면 중국 정부가 지금은 롤오버 형태로 해서 부동산
그 개발회사 하나만 잡고서 살려준다고 하는데 다른 금융기관까지 터지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각종 우체국 예금까지도 터진다면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다 나쁜 게 아니라 15% 아주 우량 기업들이 있어요. 네. 이 기업들마저도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도산 쓰나미에 휘말려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다른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등으로 같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시장을 잃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라든지 배터리 회사가 내년도에 상당한 어려움을 처할 수 있다는 것도 이 때문인 것이고요. 또 중국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환경과 관련된 산업들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는 된소리를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걸 원천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불이 정말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는 이게 번지는 거예요 지금. 비구이한 지금 컨트리 가든이잖아요. 뭐 중국 3위 부동산 개발업체인데 얘네를 살리기 위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서서히 화이트리스트까지 지목을 해갖고 이 사람들은 뭐 디폴트 니네는 못 해주겠지만 해줘 이렇게 그쵸. 처리를 하면 이건 언젠가 터지는 문제 아니에요 당연히 그죠? 시한폭탄인데 비구이한 경영 정세가 되고 있긴 합니까 지금? 지금 비구인 같은 경우에는 110억 달러의 그 달러 채권과 관련해서는 이미 디폴트가 되어 있고요. 그랬죠. 이렇게 크로스 디폴트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중국 그 부동산 개발회사들 같은 경우는 한 1,800억 달러 정도를 빌려왔습니다. 이것도 지금 만기 연장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의 그나마 말 잘 듣는 평안보험한테 비구인 주식을 50% 이상 네가 좀 인수를 해라. 내가 너한테 그 유동성 지원을 해줄게. 네 돈으로 자본 주입을 시켜서 경영 정상화시키면은 네가 비구인 소유할 수 있지 않느냐.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IMF 직후에 공적 자금을 주입해주면서 대주주의 지분을 아예 그 감자를 시켰고 그렇죠. 아니면 감자였죠. 아예 경영권을 뺏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서 책임 경영을 했는데 민간 금융기관한테 비구이엔의 그 은퇴했던 CEO의 그 지분을 니들이 대신 사줘. 그리고 CEO 지분 우리가 심어놓은 거 너랑 나랑 이제 빼가자는 이야기죠. 이제 더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는 평안보험이 이것을 인수하려 실사팀을 만들어서 갔는데 1년 이내 17조 원 정도의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 자금을 어떻게 막아줄 것이냐는 거죠. 막아준다고 하더라도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다면은 중국의 그 평안보험에 그 갖고 있는 자산 11조 원 그리고 고객 2,700만 명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환매 요구에 하라고 지금 요청을 할 거고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비구인의 그 부동산이 대부분이 인구가 감소하고 공장을 짓다가 도망갔던 3, 4선 도시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이 거의 60%라는 겁니다. 아예 해결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자칫 그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고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누구도 현재 뜨거운 감자를 만지려고 하지도 않고 있고 그렇다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사람도 아예 안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요거 좀 짧게 여쭤볼게요. 중국의 인구 감소가 앞으로 이제 중국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뭐 연관성이 충분히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 현재 인구 감소가 중국에 대해서 주는 충격은 엄청난데요. 그렇죠. 뭐 성장률 감소뿐만 아니라 과잉 공급 시스템들이 지금 넘쳐나면서 설비 투자해놨던 것들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현재는 1+1 정도 재고 물량 했지만 이나마 소요가 안 되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디레버리징에 강제적으로 착수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한 생산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면 주거비라든지 생활비, 자녀 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당도 할 수 없는데 노인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령화 인구들이 지금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현역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비 지출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 결국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도에 들어가면서 이제 내년도에는 4%, 그 이후엔 3%, 2%로 급속하게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중국 얘기를 보면 사실 물론 우리나라랑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도 비슷한 이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이 이렇게 장기 침체를 겪으면 우리도 여기 대책 마련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중국 경제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좀 짧게 가는 게 아니라 길게 보고 좀 정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옳은 말씀이고요. 또 그러나 중국이나 일본과 같이 내수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나라가 한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해외 시장을 보고서 성장하고 수출 주도의 성장, 해외 그 상상 기지를 만들면서 해외 공격적인 경영을 했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다른 그렇겠네요. 나라보다는 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심각하게 앞으로 그 젊은층 문제 그리고 사회보장비 문제와 관련해서 좀 논의가 좀 그 사회적인 공론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에 관한 소식 이번 주에도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